거짓 의사의 정체. 안녕하세요. 실버로드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의사 남편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의 아버지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의사의 정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입니다. 저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월급으로 나름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도 제 돈으로 마련해 보탰고 생활비도 자급자족했죠.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남편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성공한 남자였거든요. 의사였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라고 했어요. 신경외과 의사라는 직업만으로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 넌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의사 남편이라니 우리가 부럽네.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났어? 나도 소개 좀 해줄 수 없을까? 저는 그런 부러움 속에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의사 남편을 가진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제 자신도 달라 보였고 내 직업도 달라 보였습니다. 미술학원 강사는 이제 성공한 의사의 아내라는 타이틀 아래 묻혀갔습니다.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 준이는 12살이고 아들 준호는 8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의료 학술 대회나 병원 회의로 바쁜 척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니까 바쁘겠지. 그런 생각만 했죠.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남편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경외과 의사다. 신경외과는 의료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해. 그럼 그 친구들은 감탄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미술학원이나 한다고.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라, 의사 며느리가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 요즘 남편이 충분히 벌고 있잖아요. 넌 집에나 있지 그래. 시어머니의 말들이 저를 점점 축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직업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제 남편이 의료계의 엘리트라면 저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보조적 직업의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금전 관리도 전부 남편이 했습니다. 내가 의료 지식과 경제 지식 모두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낫다.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미술학원에서 번 월급을 자동이체로 받고 그 돈은 제 통장에만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집 계좌, 아이들 교육비 계좌, 생활비 계좌는 모두 남편 명의였어요. 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 남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미술학원의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들 학용품도 제가 못 사주었습니다. 남편이 다 사줄 테니까. 아이들 옷도 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외모를 중요하게 본다. 그런 이유로 남편이 고르는 옷만 입혀야 했어요. 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옷도 제가 사지 못했어요. 넌 의사 아내니까 차분하고 세련된 옷을 입어야 해. 남편은 저를 위해 옷을 사줬고 저는 그 옷을 감사히 입었습니다. 이상하죠? 15년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의사 아내가 되다니.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이 미술학원이나 하는 게 의료인 가정이 되려면 더 높은 교육 수준이.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셨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35년을 일해오신 분입니다. 금융 전문가셨죠. 아버지는 항상 약간의 불안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민지야, 혹시 남편이 요즘 다른 일 하고 다니니? 아버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아버지가 누굴 착각한 모양이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의사 남편이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바삐 다니겠지.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의료학술대회, 병원회의, 동료 의사들과의 모임. 그런 핑계로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가끔 이상한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이번에 조심하자. 베팅. 몇 천만 원. 저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 남편이니까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거겠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말이야, 또 봤어. 신용카드 같은 거 확인해 본 적 있니? 아버지, 왜요? 그냥 한번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사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남편을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박장, 사다리 게임, 온라인 베팅. 그런 명칭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나타나 있었거든요. 한 달에만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명세서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은 의사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의사 남편은 없었던 것 같다고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본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명세서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박장, 사다리 게임, 온라인 베팅. 그런 단어들이 계속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에 1억 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미술학원 월급이 150만 원인데 한 달에 1억 원이 도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미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했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도박장, 사다리 게임. 한 달에만 1억 원이 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민지, 이건 신용카드 하나만의 명세서니? 네, 하나요. 그럼 다른 카드도 확인해봐. 아마 여러 장이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신용카드가 10장 이상 있었습니다. 10장이 넘는 신용카드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모든 명세서를 다 모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져와. 저는 모든 신용카드 명세서를 모아서 캔버스백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범죄 증거품을 모으듯이요. 아버지의 은행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민지, 앉아. 이거 봐. 아버지는 엑셀 파일을 켜셨어요. 모든 신용카드 명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요. 민지, 지난 1년간 남편이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예요?
7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치고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7억 5천만 원.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너무나 큰 액수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이. 민지, 진정해. 더 있어.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용카드들의 청구 대금들은 전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로요? 다른 신용카드들로 돌려막고 있어. 일종의 금융순환이야. 그 말의 의미를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미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그럼 우리 집은? 집도 확인해 봐야겠지.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 6억이라고 했는데. 그 6억이 정말 있는 건지 확인해 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위험한 건 아닐까? 아버지는 은행의 권한을 이용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신용도, 은행 대출 내역, 그리고 민지, 너희 집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가져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니? 뭐라고요? 보증금 6억은 너희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야. 그리고 그 대출금은 6개월이 더 남아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니요. 그건 빌려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도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신용카드 돌려막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지, 너희 아이들 학원비는? 네,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비 밀린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과 영어학원에 전화해 보니 3개월간 밀려 있었어요. 미술학원은 150만 원, 영어학원은 200만 원. 총 35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미술학원 원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송구스럽지만 이번 달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의사 아내인 제가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내고 있었단 말인가요? 아버지는 긴급으로 저에게 500만 원을 주셨어요. 민지, 이거로 일단 학원비 내고 너는 이제 남편한테 직접 묻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게 뭔지를 파악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주에 걸쳐 조사를 했어요. 은행의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빚은 7억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10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은행 대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금융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지, 너희 남편이가 시어머니 몰래 빌린 돈도 있어. 시어머니도요? 응, 1억을 빌렸어.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제 시어머니도 이 상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그곳에서도 돈을 빌린 기록이 있었거든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범죄야, 민지. 엄밀히 말해서 금융 사기이면서 횡령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신경외과 의사라고 믿던 남편. 성공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던 남편. 그런 남편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있던 것은 도박 중독자이면서 금융 사기꾼인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 신용카드 명세서 봤어요. 왜 이런 금액이 나가고 있어? 남편은 처음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넌 내 카드를 함부로 봤어? 네, 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도박장 사다리 게임. 이게 뭔데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친구들과의 소액 투자 같은 거야. 소액? 한 달에 1억 원이 소액이라고요? 너한테 맡기면 이렇게까지 모르는군.
남편의 말투가 갑자기 화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 아내를 뒀을까?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당신이 도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답답하다고? 도박이? 뭘 또? 남편은 계속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확인해준 모든 사실들. 빌린 돈들, 도박장 출입 기록, 금융 순환고리. 그 밤 저는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요. 어디에 빚진 건지, 얼마인지 다 말해요. 남편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줄래? 한 번만. 이게 처음인 줄 알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다음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한 번에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도박꾼은 항상 다음엔 크게 따서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중독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라는 의혹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료협회에 물어본 결과 남편의 면허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그럼 남편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15년간 사랑했던 그 남자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 무릎을 꿇는 순간 저는 뭔가가 확 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간 미워했던 적이 없는 그 남자가 이제는 제게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이 애처로웠던 게 아니라 역겨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릎 꿇음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들킨 거에 대한 후회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 일 거야. 다음에는 큰 투자처가 있어서.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도박꾼들은 항상 다음은 다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중독자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더는 못 살겠어요. 당신과 더는. 잠깐만. 민지, 진정해. 내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치료? 당신은 벌써 그 말 수십 번 했어요.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거짓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은행 일을 하시면서 많은 법률 자문을 받으셨던 아버지였거든요. 변호사는 저를 봤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정확한 빚의 규모를 인정했나요? 아니요. 부분적으로만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먼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협회에 문의한 결과도 있나요? 아버지가 대신 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남편의 의료 면허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기. 제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뜻인가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의료 면허가 없으면서 의사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신원 도용 또는 자격증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만했다면 그것도 사기죠.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편의 도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의사예요? 의료 면허가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없다는 거네요. 민지, 그건
당신 거짓말했어요? 15년 동안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의대 떨어졌어. 그래서 약학대 갔는데. 약학대? 그럼 약사라는 거네요? 아니, 그것도 중퇴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료 면허도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당신 뭐예요? 민지, 그건 명확하게 답해요. 당신이 한 일이 뭔데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지야, 은행에서 확인이 나왔어. 남편 명의로 회사 자금이 유용된 기록이 있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부도 위험이 있다고 신고했거든. 그래서 우린 내부 감사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5억을 넘어. 몇 년에 걸쳐서.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의식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5억? 제 남편이 회사 자금 5억을 도박에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범죄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감시위원회에서 제 남편을 소환했거든요. 남편은 집을 떠났고 경찰서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알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빌려준 1억도. 어머니는 그 돈 받으셔야 해요. 남편이 가져갔으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민지, 정말 미안하게 됐어. 우리 아들이 회사 돈까지. 아버님,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부도 직전이야. 거의 다 망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지만 진짜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쟁이 때문에 망해야 마땅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친구들도 같은 도박꾼들이었어요.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회계사였습니다. 그들도 모두 도박 중독자였고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의료인의 횡령 사건, 15억대 금융 사기 적발. 제 사진도 나왔습니다. 의사 아내의 고백. 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를 보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준이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뉴스에 나왔대. 나쁜 아빠라고. 준이,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8살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2살 준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지, 정말 고생했다. 근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아버지, 뭐가요? 이혼 절차야. 그리고 양육권과 위자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편을 확실히 들어줬습니다. 남편이 한 일들이 워낙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며 위자료 지급하기로 한다. 하지만 남편은 위자료를 낼 수 없었어요. 15억의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사기죄,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징역 5년이 나올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의료면허 위조죄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요. 그날 저는 정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이 감옥에 가간다는 것이 슬프기도 했고 쾌감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들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월급 150만 원으로 두 아이를 키워내야 했거든요. 친정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적극 권하셨거든요. 민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술학원도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아니, 이번엔 직접 학원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제 능력을 신뢰하면서 말이에요. 내 직업을 다시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직업으로 저를 정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박민지 개인으로서 미술 교육자로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받을 형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법이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로 누군가의 직업으로 제 인생을 정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의사 안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민지라는 한 여성만 남았습니다. 그 여성은 이제 더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 강남 지역의 대형 법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법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저를 봤습니다. 오늘 편하신 마음으로 진실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박민지 vs 김준호 이혼 소송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며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거짓 신원으로 원고를 기만했으며 15억의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의료 면허가 없으면서 의사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맞습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어요. 청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던 신경외과 병원은 어디입니까? 그건 실제로는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시 말하세요. 법정입니다. 제가 실제로는 근무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남편이 사용한 10개 이상의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한 달에만 1억 원씩 도박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에서만 신고한 횡령 내역입니다. 5억 원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인, 이 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도박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50대로 보였고 매우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약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누십니까? 방청인은 미리 등록하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은행 금융감시부 부행장 이순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와 판사가 놀랐습니다. 한국은행 부행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났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이순호 부행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피고인은 단순한 도박 중독자가 아닙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들은 회사 직원들의 이름으로도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신원 도용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근무했다는 병원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의료 면허도 위조입니다. 법정 안에서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거짓 신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기입니다. 이순호 부행장이 여러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금융 추적 기록입니다. 3년간 1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거짓 신원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규모는 15억을 초과합니다. 판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억을 초과한다고요? 네, 판사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조직적이라고 봅니다. 이순호 부행장이 다른 인물들을 지적했습니다. 법정에 계신 변호사 이준표, 회계사 박창호는 모두 피고의 협력자입니다. 그 두 명이 법정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순호 부행장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왜 이렇게까지 상세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순호 부행장은 제 아버지의 후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은행에 있을 때 후배였던 거죠. 제 아버지가 몰래 연락했던 것 같았어요. 법정은 남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위자료를 낼 수 없었어요. 이미 15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이순호 부행장이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전해주시겠어요? 네. 아버님이 은행에 있을 때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님의 딸분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호 부행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그 이후로 이순호 부행장과 저는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만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순호야, 정말 고마워. 내 딸과 손주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남편에 대한 형사 사건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신원도용죄, 의료면허 위조죄. 여러 죄목이 추가되었어요.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의 선고는 징역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년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받았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거짓 의료인의 조직적 금융 사기 사건, 징역 6년 선고. 제 이름도 함께 나왔습니다. 피해자 박민지 씨 양육권과 위자료. 친정에 들어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작은 미술학원을 장만해 주셨어요. 민지야, 이제 너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아이들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미술 선생님 박민지 말이야. 저는 그 말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미술학원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민지 미술학원. 딱 그것이었어요. 남편의 직업으로 정의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의 직업으로 제 인생을 정의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도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이제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있어서 괜찮아. 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8살 준호도 다시 웃음이 많아졌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빌려준 1억이야. 내 아들 때문에 너희가 고생했으니까. 시어머니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거래. 아니야. 이건 내 죗값이야. 결국 저는 그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교육비를 충당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내 미술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박민지 원장님의 미술 수업은 진짜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집중을 잘한다.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날을 향해 달려가. 그 말이 저를 계속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이순호 부행장이 미술학원을 방문했습니다. 박 원장님, 저도 미술에 관심이 있어요. 혹시 성인반도 있을까요? 부행장님이요?
네, 저도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이순호 부행장은 저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미술을 배웠어요. 박 원장님, 이제 깨달았어요.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요. 부행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6개월 후 한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미술 창의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교육 박민지원장. 사진에는 저와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와 이순호 부행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이제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저는 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감사와 모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의사 아내에서 박민지로, 거짓에서 진실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것이 제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을 쉬는 것도 금방 불안감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이 없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모든 책임이 제 어깨에 올라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술학원 월급 150만 원. 아이 둘의 학용품비, 학원비, 교복비, 그리고 수백 가지의 생활비. 계산을 해보니 부족한 게 산더미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있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에게 의존했던 15년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 미술학원을 확장하자. 친정집 거실을 미술학원으로 개조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벽을 다시 칠하고 테이블을 들여놓고 그림 재료들을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미술학원을 등록했어요. 박민지 미술학원. 그 이름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학생들을 모집했을 때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첫 주에만 15명의 학생이 등록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직업이었거든요. 남편의 직업이 아니라 제 직업. 제가 스스로 만든 커리어. 한 달이 지나갔어요. 2달이 지나갔어요.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학원이 거의 만석이 되었거든요. 대기 리스트가 생겼어요. 학부모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 수업에 대한 평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우리 아들이 그림을 처음으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박 원장님 수업 들은 후로 우리 딸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성이 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제일 큰 보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박민지 미술학원 개원 1주년. 아버지도 오셨고 아이들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순호 부행장도 왔습니다. 박 원장님 축하합니다. 1년 동안 정말 멋지게 버티셨어요. 부행장님 감사합니다. 부행장님 없었으면 이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박 원장님 자신의 힘이에요. 저는 그저 도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순호 부행장은 정말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주말마다 저의 미술학원에 와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미술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박 원장님, 저도 처음 깨달았어요. 50대가 돼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의 그림을 보면 어딘가 서툰 것 같으면서도 진정성이 있었어요. 마치 그의 인생처럼요.
한편 준이와 준호는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13살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그 질문을 받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지금 잘못을 반성하는 중이야. 그럼 아빠가 나오면 우리를 다시 만나려고 할까? 글쎄, 그건 아빠도 모를 것 같고 넌 그걸 약속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 왜? 왜냐하면 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가족이야. 아빠가 없어도 우린 충분해. 준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안겨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거 미안해. 우리 준이,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아빠의 선택 때문인 거야. 넌 아무것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이의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 준호는 아직 아버지가 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은 건 분명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서 침묵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직업 뭐야? 할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셨어. 할아버지가 은행에 다니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엄마도 미술학원 원장이니까 더 괜찮은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안심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형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거짓 의료인 협력자들 추가 구속. 남편의 친구들도 모두 감옥에 갔어요. 변호사 이준표는 징역 5년, 회계사 박창호는 징역 4년. 그들은 남편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도 기쁨도 아닌 그냥 깊은 피로감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미술학원의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학생 대기 리스트가 너무 길었거든요. 인근에 더 넓은 건물을 임차했어요. 그리고 보조 선생님도 고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일시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 미술교육 철학을 함께 나눌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원을 뽑았거든요. 새 미술학원의 개원식에 이순호 부행장이 왔습니다. 박 원장님, 정말 축하합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신 성공이네요. 부행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행장님이 없었으면. 박 원장님, 저도 감사해요. 박 원장님을 만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금융감시 일만 하다가 예술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저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이제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넌 이제 자신의 주인이니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4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석방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징역 4년 6개월 만에 석방되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대신 제가 한 일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이, 준호 아빠가 나오실 거야. 그럼 아빠가 우리를 만나려고 할까? 글쎄, 법원이 판단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충분해. 아빠 없이도.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놀랍게도 미술학원이 2개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곳은 제가, 다른 한 곳은 제가 고용한 직원이 운영했거든요. 월급도 상당해졌어요. 미술학원 수익과 남편으로부터의 위자료 미납금까지 합치면 제 한 달 수입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5년 전 의사 아내로
월급 150만 원을 받던 제가 이제는 미술 교육자로 500만 원을 버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저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는 제 모토였습니다. 6년이 되는 해 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경제사회공헌상 수상. 저는 그 상을 받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장 뒤에는 아버지의 얼굴도 아이들의 얼굴도 그리고 이순호 부행장의 얼굴도 있었어요. 모두가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절망하고만 있었다면 모든 도움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거짓 의료인이었던 남편과의 15년, 금융 사기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무너짐, 법정에서의 승리와 이순호 부행장과의 만남, 그리고 미술학원이라는 새로운 꿈. 모든 것이 제 앞에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변한 게 있습니다. 준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준호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준이는 최근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뭔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 말이야.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사.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이가 제 인생을 통해 뭔가를 배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순호 부행장은 여전히 주말마다 제 미술학원에 와서 그림을 배웁니다. 박 원장님, 저 이제 은퇴할 거예요. 정말요? 그럼 뭘 하실 거예요? 미술하면서 살 거예요. 당신처럼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은 이것입니다. 저는 의사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미술 교육자 박민지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직업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가 제 인생을 만듭니다. 거짓에서 시작된 인생이 진실로 끝났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인생이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인생이 이제 저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승리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거짓으로 가득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타이틀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로만 정의되지 마세요.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꿈을 찾으세요. 당신의 직업으로 당신을 정의하세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그림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시니어 채널 실버로드였습니다.